예, 안녕하세요. 저는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을 진행을 맡고 있는 이재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벚꽃 구경, 봄 구경 많이 하셨나요? 라디오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지난 12월 겨울이었는데 벌써 4월입니다. 날씨는 또 4월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대구는 겨울과 여름밖에 없다고들 하는데 봄은 잠깐만 맛만 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가장 건강한 사람이 계절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봄날에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가까운 올레길이나 둘레길이라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은 또 들으신 분도 있지만 또 처음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코너는 엄마들이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엄마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초보자들이라서 자녀를 키우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생각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예, 송유미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송유미 교수님은 대구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동구 유라동에 행복한 가족 만들기 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신학기라 많이 바쁘시죠? 어느덧 봄인데요. 오늘 교수님 의상이 화사해 봄날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송유미 교수입니다.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 코너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봄날을 제대로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앞에 진행자분께서 건강한 사람은 계절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제가 이 봄날은 그냥 보내지 않고 계절을 충분히 느끼고 또 봄을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같은 또 동구 주민으로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교수님 이 코너에 대한 설명도 주시고 4번 정도 해보셨는데 소감이나 평가도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 코너가 동구 주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졌는지, 어떤 분들이 청취하고 계시는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평가까지는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이 코너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례들이 사실 다른 누구의 또 다른 가정의 어려움일 것 같지만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알려져서 어떤 상처받은 영혼의 숫자를 줄여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부모 자신의 과거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똑같은 상처를 되물려 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왜 그러한지, 어떻게 하면 부모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자녀에게 되물려 주지 않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코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이나 임신한 산모, 그리고 애비 아빠, 특히 생후 36개월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청취해 주신다면은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기대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질문이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4월이니 봄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듣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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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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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예. 자, 그럼 교수님, 오늘은 제 주변의 사례를 들어서 질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아들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해 오더라고요. 5년 전 아들이 고3일 때 아들의 행동을 고쳐보려고 야단을 좀 쳤대요. 그때 아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줄 기대를 했었는데 그 아들이 그래서 어쩌랍니까? 라고 이렇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입장에서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들이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폭력을 행사했대요. 그 이후에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군대를 제대하고 한 5년이 흘렀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아들과의 대화가 서먹서먹하고 냉랭하다고 해요. 보통 그 대화는 그 이제 친구의 부인, 그러니까 아들의 엄마하고 대화를 하고 아버지하고는 대화를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겠는데 그리고 지금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라고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 뭔가 지금도 자식과의 관계를 뭔가 좀 풀어가고 싶어 하는데 교수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도 늦었지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괜찮았겠죠. 왜 괜찮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겼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마 아버지는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떤 손찌검이나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굴림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이 아들이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 패배했기 때문일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이 손찌검하기 전에 왜 아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들 입장에서 들어보려고 했거나 또 아버지의 입장이나 또 아버지의 감정을 전달하면서 대화로 풀어갔더라면은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버지 스스로가 잘못했고 또 참았어야 했고 후회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요. 그런 마음을 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당장 아들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겠지만 사과하는 아버지의 용기에 아들 마음은 틀림없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 사과하고 나서 아들의 반응에 큰 기대는 하지 말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고 나서 아들의 반응을 기대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현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족해라. 네, 당장은 그런 순서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 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친구가 기억나거든요. 아,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지금 현재 이제 키움 혼육을 하면서 자녀의 태도를 고치겠다고 욱하는 마음에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고함 지르는 아버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버지가 변화된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좀 뭔가 좀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네,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을 보니까 지금 진행자분의 친구분의 아버지는 상당히 고압적인 분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역으로 이 친구분은 그러니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다짐까지 한 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 친구분에게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갑자기 아버지와 다른 어른이 되기는 힘들어요. 이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소리, 또 대했던 태도와 또 그때 아버지께 가졌던 자신의 마음들이 내면화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것이 되어서 성장하면서 지금처럼 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때의 아버지처럼 지금의 자식들을 대하게 되고 또 그 자식은 또 본인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또 가지게 되고 이것이 계속 대물림이 되고 또 악순환으로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다시 정리하면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은 그 친구의 아버지가 고압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라서도 자기가 그 아버지처럼 된다. 응? 결국 자기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또 그 모습은 또 나중에 자식에게 내려갈 것이다.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좀 약간 우울한데요. 좀 즐겁고 활기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장윤정의 제비처럼을 듣고 오겠습니다.
피는 봄을 알리네. 그러나 당신은 소식이 없고 오늘도 어떻게 혼자 서 있네. 푸르른 하늘 보면 당신이 생각나서 한 마리 제비처럼 마음만 날아가네.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오지 않는 이미요.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언덕에 올라보면 지저귀는 즐거운 노랫소리. 꽃이 피는 봄을 알리네. 그러나 당신은 소식이 없고 오늘도 어떻게 혼자 서 있네. 푸르른 하늘 보면 당신이 생각나서 한 마리 제비처럼 마음만 날아가네.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오지 않는 이미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예, 지금은 40대, 50대 아버지들이 헌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40대 직장인과 그의 딸 사이에 나타난 그 체벌 사건입니다. 그 40대 직장인은 직장 내에서 모범적인 직장인이고 또 평소 내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고 가정교육에 신경을 쓰는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 겨울 방학 때 공부를 소홀히 하는 딸의 손바닥을 파리채 비슷한 걸로 한 서너 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그 아버지를 그 112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딸이 112에 신고했다는 데서 놀랐고 또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 딸이 아빠가 끝까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가까이 그 40대 직장인은 할 말을 잃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당시 아빠는 지인들과의 그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는 그 자신은 딸의 교육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니 참 인생이 서글프고 우울하다라고 이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아버지가 그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그의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이 참정돼 가지고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40대 아버지는 이제 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도 되었고 또 딸과의 관계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해요. 또 그는 자식과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 이거를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다짐하고 또 공부도 했다고 해요. 또 무엇보다도 그 딸에게 섭섭했던 마음을 넘어서 자녀를 포용하고 또 그 사건이 기본적으로 그 아빠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요, 교수님은 이런 사건을 접하면 어떠세요?
이런 사건들이 경찰서에 요즘에 심심찮게 신고가 접수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좀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아니면 교수님으로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부모와 자녀하고의 그런 관계에서는 부모는 자녀를 어떤 체벌을 할 수 있고 또 해도 되고 또 나무라도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해도 된다라는 어떤 정당한 어떤 그런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요 아이가 이제 설마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겼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는 아마 아빠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놀라셨겠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에 대해서 감히 아버지를 신고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것보다는요. 그만큼 너의 마음이 아팠구나. 그만큼 무서웠구나 라는 아이 마음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마음을 보호하고 그 마음을 달래주고 또 그 마음에 사과할 줄 아는 아버지가 좀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많이 이제 그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스스로도 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 포용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뭔가 스스로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또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아마 이제 이 가정에서 그 아버지와 또 아이하고 관계는 상당히 더 진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신고해, 엄마를 어떻게 신고해 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신고하기까지 이 마음이 그 아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또 그 아이의 마음이 신고보다는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이 아버지나 혹은 그 엄마, 그 부모가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리고 또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을 때 지금보다는 더 많이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아이가 아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 지키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한 게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판단도 듭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때 이걸 아이가 신고했다고 수습할 게 아니라 경중을 따져서 봤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버지와 그 딸의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이 두 분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져서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침 정훈이의 꽃길을 듣고 오겠습니다.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길 그리워서 찾아오는 길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주고받았지 지금은 어디 갔나 그 시절 그리워지네 꽃이 피면은 돌아와줘요 새가 우는 어설길로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속삭여줘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생각이 나서 찾아오는 길 아카시아 피어있는 길 꽃향기 맡으면서 행복을 약속했었지. 지금은 어디 갔나 그때가 그리워지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쌓이는 길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을 속삭여줘요. 사랑을 속삭여줘요. 예,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신지요? 꽃길을 걷고 오신 것 같습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요즘 40대, 50대 아버지들의 훈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들이 이 요즘에 체벌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재 국내의 체벌 금지는 2021년 그러니까 3년 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62번째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어 가지고 부모의 자녀 체벌이 금지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체벌이 가능하다고 인식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2020년 10월 달에 그 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입양 아동 학대 사건, 그러니까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리고 국회가 2021년 1월 달에 민법에 있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2015년도에는 아동복지법에서 나와 있는 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된 게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로부터 이렇게 손찌검을 당했을 때 112로 신고하면 그 아버지나 엄마는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됩니다. 경찰서에 가면 요즘 알게 모르게 그런 사건들이 심심찮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체벌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부모의 체벌이 줄어들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질까요? 저는 체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체벌을 할까요? 이 행동을 수정하거나 또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부모의 사랑이 분명히 담겨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체벌은요, 누구 중심일까요? 누구 편하라고 체벌을 하는 걸까요? 제가 봐서는 부모 중심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이 아이는요, 결코 그 상황에서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억울함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죠. 그것이 바로 그 원망이나 억울함과 같은 그런 감정의 팩트입니다. 이 아이는요, 부모가 사랑해서일 거야 라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에게 웃고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부모는 착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많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잘했다고, 체벌하길 잘했다고. 그런데 절대로 그것은 잘한 게 아닙니다. 이때 아이는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즉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맞을 수밖에 없었어.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그 부모에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직은 그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뭔가 매달려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전문적인 어떤 용어로 도덕적 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도덕적 방어를 많이 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부모와 똑같은 행동으로 타인이나 또 자신의 자녀를 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아니면 그 반대로 위축되고 늘 자신은 잘못한 사람으로, 즉 본인은 악인의 위치에 두고 타인을 선인의 위치에 두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접한 책 중에 일루전 오브 러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사랑의 환상 또는 사랑의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요, 이 학대받은 여성이 다시 그 남편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그리고 또 부모의 학대로부터 어떤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던 아이가 왜 다시 부모에게로 되돌아가려고 할까? 라는 내용을 다룬 책이거든요. 일단 학대 여성이나 또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이 아이는 어떤 그런 쉼터라든지 그런 보호 시설에서 보호해주는 그 순간은 뭔가 해방이 되었다. 뭔가 내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불안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불안해 할까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학대한 남편이나 또 학대한 그 부모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존감 그리고 또 밀착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도덕적 방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남편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해줬더라면, 내가 좀 더 맛있는 반찬을 해줬더라면, 내가 좀 잔소리를 덜 했더라면, 그래서 나는 맞아도 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잘못한 사람, 나는 악인, 그리고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선인, 그렇게 위치를 그렇게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또 아이 입장에서는 다시 그 부모에게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왜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학대를 했을까? 내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서, 내가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뭐 등등. 그래서 나는 나쁜 사람, 나는 악인, 그리고 그 부모는 선인,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또 관계를 그렇게 또 재설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나 또 성인이 되어서도 또 학대를 받는 여성이나 남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좀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그들이 결코 악인이 아니다. 그들은 맞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다시 그들은 지금의 부모처럼 똑같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부모들의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의 입장,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통제하고 이러는데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도덕적 방어에 대해서 한 따로 코너를 마련해서 한번 좀 다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요. 지금 자녀 훈육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버지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데 대부분 지금 문제는 이 가정사니까 제대로 알려진 게 없고 또 대체로 이렇게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 그 50대, 40대, 50대 그 아버지들을 물어보면 자식들하고 대화를 못하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버지들이 시대 변화에 맞게 변하지 않았는 것 같고 또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그 자식들의 세대가 대부분 MZ 세대들인데 내 자식들은 내 어린 시절에 나와 비슷하겠지라고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자기가 살아오는 그 자기 기준대로 훈육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좀 보면 이제 자녀를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또 부모가 감정에 앞서서 뭐 체벌을 한다면 이런 훈육 방식은 이제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쳐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면 더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따로 별도의 훈육 지침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훈육 지침이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게 체벌임에도 불명한데 그것을 이제 훈육을 하는 것이다라고 부모들이 이제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훈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감정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상대의 그 아이의 감정까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감정에만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인다면은 또 관심을 갖는다면은 아마 그 이후에 아까 이제 뭐 경찰서를 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그래도 또 벌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한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자녀의 마음, 자녀의 감정, 자녀의 상황에 대해서 들어주는 부모 자신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그 여유가 없어 한다라면요.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체벌이나 또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을 했을 때의 그 결과는 좋은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더 엇나가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 마음속에 그것이 오랫동안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또 다시 또 자신의 그 아이 자신의 또 자녀에게 또 대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 체벌의 끝은 분명히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이 그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공간이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은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면은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바닥인 겁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15초의 위력 들어보셨습니까? 감정은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검은색이던 감정이요 금세 푸른색이 되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요 15초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감정이 치솟아서 이 정점을 찍는 데는 15초가 걸린다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이때는 굉장히 그게까지 다다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요, 이 화의 갈래로 또 기쁨이 일어나면은 기쁨의 갈래로 접어드는데 딱 3초가 걸리고요. 그 감정의 정점은 15초면 도달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요, 이내 다른 감정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15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렇지만요, 사람의 감정이 정점에 이르는 긴 시간입니다. 이 짧고도 긴 시간이
한 개인의 한 아이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개인이 혹시 이 지도자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라면은요, 한 국가의 역사와 진운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 치밀어서 꼭지점에 이르기 전에 잠깐 멈출 줄 알아야 하고요. 이 기쁨도 너무 넘치지 않도록 14초 그쯤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초의 법칙.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걸 저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 15초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OST입니다. 영화배우 재미식 배우가 주연한 꽃피는 봄이 오면의 OST입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예, 지금까지 아버지의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야기를 좀 바꾸어서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그 도착해야 된다. 사랑도 도착주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착주의라는 표현도 있지만요. 도달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도착주의라고 할 때 이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면 그 공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도착해서 접수가 된 시점부터라는 견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견해를 사랑에 적용해 보면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습니다. 이 부모들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사랑도 받은 사람의 중심을 둔 도착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도 받은 사람에 맞춰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공을 던지고 주고 받을 때 받는 입장에서 던져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사랑도 이렇게 상호작용했을 때 일방주의나 짝사랑에서는 좀 곤란하다는 뜻으로 이해도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죠. 이 부모와 아이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 연인 사이 등에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경우를 본다면은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 준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과연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 주는 것인지, 엄마가 엄마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만족스러운 기분을 가지는 쪽은 사랑받은 아이가 아니라 사랑해준 엄마이기가 일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는요, 이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고 말 잘 듣게 만들고 또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학원 시간을 챙겨주고 이것저것을 신경 써서 체크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엄마는요, 엄마가 할 일을 철저히 한 좋은 엄마, 훌륭한 엄마라는 자기 만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엄마로서 훌륭한 엄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도 다른 보면 사랑하는 엄마 입장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이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엄마의 사랑을 받은 아이의 기분은 어떨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말을 빌리면은요, 짜증나요, 답답해요, 또 심지어는요, 화가 나요, 엄마가 미워요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랑을 해준 엄마를 미워하고 화를 낸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견해는 사뭇 다릅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싫어한 것만 골라서 시켜요. 지겨워요. 또 엄마 소리는 뻔해요. 안 들어도 알아요. 하는 반응을 일반적으로 보이거든요. 이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이의 심정이 이렇게 피폐해져 있다면은요, 이게 과연 사랑받은 결과일까? 아니면은 오히려 학대받은 결과일까? 그래서 현실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은요, 사랑을 받는 결과가 아니라 분명히 학대받고 또 괴롭힘 받은 결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엄마는 사랑을 보냈지만 아이에게는 학대와 괴롭힘으로 접수되었다면 도착주의에서 볼 때 엄마의 사랑은 아이에게 학대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그리고 엄마 입장, 그러니까 발송주의 입장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아이 입장, 도착주의가 맞는 것 같네요. 사랑이 또 도착주의가 아니라면 엄마의 사랑으로 만족을 누린 사람은 엄마 자신이고 아이는 도리어 힘들고 괴로웠을 거로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엄마는 만족했고 아이는 힘들고 애가 쓰였으니까 아이가 엄마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한, 희생한 셈이 된 거죠. 결국 엄마는 엄마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엄마 사랑을 펼치고 있는 의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해 주었지만 아이는 사랑받았다기보다는 엄마를 위해서 사랑당한 것이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은
사랑당해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아이가 어릴수록 사랑당한 채로 살지만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이 생기는 사춘기에 이르러서는요, 이러한 엄마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돼요. 중2병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고치기보다는 엄마가 확 바뀌지 않으면 중2병은 그 다음 단계인 청소년 일탈로, 즉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미운 엄마를 공격해야 하니까요. 사랑당한다. 사랑당하는 걸 오래 하다 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그러한 엄마의 일방적인 사랑을 거부한다. 참 좀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래도 또 그 사랑이라고 하면 이 발성주의, 그 사랑하는 입장에서만 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들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 보면은요, 엄마의 사랑을 또 일방적으로 당해 보면은요, 부작용이 철철 넘쳐 흐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엄마와 아이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적용이 됩니다. 이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지독하게 아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는 아내는 그러한 면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도착하게 하려면 상대방에게 맞춰 주어야 하죠. 이 상대방에게 맞추는 데에 나의 애씀 그리고 나의 헌신이 투입이 되고요. 또 그 덕분에 또 상대방이 나를 또 사랑해주는, 또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좋음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 교수님 사랑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빠들의 훈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체벌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랑은 발성주의가 아니라 도착주의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추가적으로 더 하신 말씀이 계십니까? 네, 부모 되기 쉽지 않죠. 자녀들도요, 부모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부모와 자녀는 각자 다른 위치에 서 있지만은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한 개인으로, 또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서 완성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가 변해야 부모인 내가 변하지가 아니라 이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부터 변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이 사춘기 자녀를 대할 때 15초의 법칙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송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똑똑한 엄마들의 착각 코너를 통해서 대구 동구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를 들으면서 저희들은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